1545년 4월 28일 충청도 건천동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우렁찬 아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 집안엔 기쁨 대신 무거운 한숨만 가득했죠. 아이고, 입 하나 더 늘었는데 당장 쌀 한 톨도 없으니 이걸 어찌하나. 아버지 이정은 가난한 백성 출신, 어머니 초계 변씨는 굶주린 아이들을 보며 눈물만 삼켰습니다. 차라리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고 내다버릴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죠. 아니야, 짐승도 새끼를 버리지 않는데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가난에 찢긴 집안이었지만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름은 지어야 했죠. 내 나이 40에 낳은 아들, 내가 곧 나의 신념이니 순신이라 하자. 그렇게 이순신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배고픔과 차가운 세상뿐이었습니다. 1545년 4월 28일 충청도 건천동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날카로운 아이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그 집엔 환희의 웃음 대신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감돌았죠. 아이고, 또 입 하나 늘었는데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도 없으니. 아버지 이정은 얼굴을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은 논밭에서 갈라진 흙투성이었고 눈가엔 굶주림으로 깊게 팬 주름이 가득했죠. 어머니 초계 변씨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도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애를 어떻게 먹여 살리나. 우리도 배고프다 굶주리는데. 집안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지붕은 비가 새고 벽은 바람에 흔들렸죠. 쌀독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 배고프다는 울음만 간간히 들렸습니다. 아버지 이정은 극단적인 생각까지 떠올랐습니다. 차라리 이 애를 없는 자식이라 여기고 들판에 내다버릴까? 그게 낫지 않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죠. 아니지, 아니야. 들짐승도 제 새끼를 거두는데 내가 사람으로서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어머니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름은 지어줘야지. 이 애가 우리 집에 온 게 운명이라면.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 나이 40에 얻은 아들, 내가 내 신념이 되길 바란다. 순신이라 하자. 그렇게 이순신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린 건 따뜻한 품이 아니라 차갑고 배고픈 세상이었죠. 이순신이 자란 조선 중기는 백성들에게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관리들은 세금을 무겁게 걷어 창고를 채웠고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죠. 충청도 건천동의 작은 마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순신이 5살이 되던 해 집안은 더 깊은 가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큰형은 배고픔에 지쳐 늘 잠만 잤고 누이는 하루 종일 들판에서 풀뿌리를 캤습니다. 순신은 어머니 품에 안겨 배고프다고 칭얼거렸죠. 어머니, 배고프아요? 언제 밥 먹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순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떨리고 있었죠. 쌀이 떨어진 지 벌써 사흘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순신아. 아버지가 논에서 뭐라도 가져오시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온 건 빈 손뿐이었습니다. 지주가 또 세금을 올렸어. 수확한 곡식 다 가져가고 남은 건 쭉정이지. 그날 밤 순신은 배고프다고 울다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도 배고픔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죠. 7살이 되던 해 순신은 처음으로 배고픔의 진짜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을에 흉년이 들었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굶주림을 못 이겨 논두렁에서 쓰러졌고 그 옆집 아주머니는 아이를 살리려 풀죽을 먹이다 독초에 중독돼 함께 죽었습니다. 순신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배고프면 죽는 거야? 그 질문은 어린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9살이 된 이순신은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배고프고 야윈 모습이었죠. 어느 날
순신은 들판에서 풀을 뜯던 친구들과 함께 지준의 닭장을 바라봤습니다. 저기 닭 한 마리만 있으면 배고프지 않을 텐데. 친구 하나, 덕수가 툴툴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걸리면 죽어. 하지만 순신의 눈은 닭장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배고픔은 그의 배를 쥐어짰고 머릿속엔 닭고기 굽는 냄새가 맴돌았죠. 야, 배고프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냥 잡자. 순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덕수가 겁에 질려 말렸죠. 미쳤어? 지주가 알면 우리 다 죽어. 그럼 너는 굶어 죽고 싶어? 나라도 먹어야 살지. 결국 순신은 친구들을 설득했습니다. 밤이 되자 4명의 아이들은 몰래 닭장으로 기어갔죠. 순신이 앞장섰습니다. 조용히 해. 내가 닭을 잡을 테니까 너희는 망봐. 그는 손으로 닭 한 마리를 낚아챘고 조용히 목을 비틀었습니다. 아이들은 들판으로 도망쳐 불을 피웠고 닭을 구웠습니다. 뜨거운 고기 냄새가 퍼지자 순신은 침을 삼켰죠.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아이들은 배고픔을 잊고 웃으며 닭고기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 지주가 닭 한 마리가 없어진 걸 알아챘습니다. 이 도둑놈들! 누가 감히 내 닭을 훔쳐! 지주는 마을 아이들을 불러 모았고 순신과 친구들은 끌려 나왔습니다. 덕수가 겁에 질려 순신을 가리켰죠. 순신이가 시켰어요. 저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지주는 순신을 노려보며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내 놈이 주동자였냐? 감히 내 재산을 건드려! 순신은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배고프면 어쩌라고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에 지주는 더 화가 나 몽둥이로 순신을 때렸습니다. 엉덩이와 등이 터질 때까지 맞은 순신은 결국 쓰러졌고 친구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기어 돌아온 순신을 본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신아, 왜 이렇게까지 했어? 순신은 피투성이 몸으로 대답했죠. 배고프면 다 죽어요, 어머니. 저라도 뭔가를 해야죠. 그 사건 이후 순신은 마을에서 문제아로 낙인 찍혔습니다. 지주는 순신네 집에 세금을 더 올렸고 가족은 더 깊은 가난 속으로 빠졌죠. 하지만 순신은 그때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다면 내가 바꿔야 하는 걸까? 10살이 되던 해 순신은 아버지와 함께 논밭을 돌며 힘겹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확한 곡식은 대부분 지주와 관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배고프죠? 아버지 이정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순신아. 힘없는 백성들은 늘 당할 뿐이야. 그 말은 순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죠. 힘이 없으면 당한다. 그럼 내가 힘을 가져야 하나? 그때부터 순신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데서 벗어나 뭔가 더 큰 목표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마을에 또 한 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번엔 너무 심해 마을 절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순신네 집도 예외가 아니었죠. 큰형은 배고픔에 지쳐 알아누웠고 누이는 풀뿌리를 먹다 쓰러졌습니다. 어머니는 순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신아, 너라도 살아야 한다. 이 어미는 괜찮아. 그날 밤 어머니는 순신에게 자신의 몫인 풀죽 한 그릇을 몰래 건넸습니다. 순신은 그걸 먹으며 눈물을 삼켰죠. 어머니가 안 먹으면 어떡해요? 너라도 힘을 내야지. 내가 우리 집 희망이다. 하지만 며칠 뒤 어머니는 굶주림과 피로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려 마을 약초꾼을 찾아갔지만 돈이 없어 쫓겨났습니다. 순신은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닭을 훔치지 않았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순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순신아. 내 잘못이 아니야. 이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날 밤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신은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라도 살아남아서 이 세상을 바꿀게요. 어머니의 죽음 이후 순신네 집은 더 막막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슬픔에 빠져 이를 놓았고 큰형과 누이도 병이 깊어졌습니다. 순씨는 13살 어린 나이에 가족을 먹여 살리려 들판을 헤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들판에서 순씨는 쓰러졌습니다. 배고프고 지친 몸이 더는 버티지 못했죠.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얘야, 왜 여기 쓰러져 있느냐? 순씨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배고프고 갈 곳이 없어요. 노인은 순신을 부축해 자신의 초가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는 순신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죠. 먹어. 죽으란 법은 없나 보다. 순신은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줄 게 없는데.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김노인이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너도 힘을 내서 살아가거라. 그 은혜는 순신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15살이 된 이순신은 더 이상 굶주림에만 매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고픔은 여전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힘을 키울게요. 이 세상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제가 강해져야 해요. 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순신을 바라봤습니다. 너무 어린데 무슨 소리냐?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우리가 굶는 것도 다 힘이 없어서예요. 저라도 바꿀게요. 그날부터 순신은 들판에서 몸을 단련하고 마을 어른들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배고픔은 여전히 그의 적이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았죠. 언젠가 이 배고픔을 끝낼 거야. 나도, 우리 백성들도. 1562년 봄, 충청도 건천동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28살의 청년 이순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손에 쥔 낡은 책은 손때로 너덜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니.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피로와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가난했고 아버지 이정은 늙고 병든 몸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났고 형제들은 각자 떠나 살 길을 찾았죠. 밤마다 들리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는 순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순신아, 네가 우리 집의 마지막 희망이다. 아버지의 그 말은 무겁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배고픔은 여전했고 글 공부로 배운 지식은 그를 배부르게 하지 못했죠. 차라리 이 책을 태워 불이나 피울까? 이걸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순신은 책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소년 시절의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약한가? 그날 밤 이순신은 운명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가난한 백성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인가? 20살이 지나며 이순신은 마을에서 그를 가르치던 노학자에게 꾸준히 배움을 청했습니다. 소년 시절의 배고픔은 그를 떠나지 않았지만 그는 책에서 희망을 찾으려 했죠. 공부라도 해서 관직에 나가면 집안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책을 빌리려면 쌀 한 대를 내야 했고 그마저도 구할 수 없을 때는 발품을 팔아 먼 마을까지 걸어갔습니다. 어느 날 순신은 노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글을 배워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노학자는 느리게 대답했습니다. 순신아, 글은 세상을 보는 눈을 준다. 하지만 그 눈을 어떻게 쓰느냐는 내게 달렸다. 그 말은 순신의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는 밤마다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고 손이 얼어붙을 때면 숨을 불어 손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가난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25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순신아, 약을 구해다오. 기침이 멈추질 않는구나. 순신은 마을 약초꾼을 찾아갔지만 돈이 없자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쌀 한 줌도 못 내는 놈이 약을 달라니 썩 꺼져. 집으로 돌아온 순신은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못난 놈이라.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뻗어 순신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거지. 그 말은 소년 시절 어머니의 마지막 말과 같았습니다.
순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28이 된 이순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문과는 돈과 배경이 있어야 붙는다지만 무과라면 내 힘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무과 시험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술을 익히려면 무기를 다룰 줄 알아야 했고 말 타는 법도 배워야 했죠.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칼 한 자루도 없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나. 순신은 나무 막대기를 칼 삼아 들판에서 혼자 휘둘렀습니다. 말 대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체력을 길렀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놈 또 이상한 짓 하네. 가난뱅이가 무가를 본다고? 하지만 순신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책을 읽고 낮이면 몸을 단련했습니다. 1572년 드디어 무과 시험날이 왔습니다. 순신은 낡은 옷을 입고 시험장으로 향했죠. 다른 응시자들은 화려한 갑옷과 말을 타고 왔지만 순신은 맨몸뿐이었습니다. 시험 첫 번째 관문은 활쏘기였습니다. 순신은 빌린 활로 관역을 겨눴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화살을 날렸죠. 헉! 화살은 관역에 박혔고 관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은 솜씨로구나. 두 번째 관문은 말타기였습니다. 순신은 빌린 말에 올라탔지만 평생 말을 타본 적 없는 그에게는 버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말이 갑자기 방향을 틀며 그를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순신은 먼지 속에 나뒹굴었고 관중은 웃음을 터뜨렸죠. 저 가난뱅이가 뭘 하겠다고 나섰나? 순신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지만 결과는 낙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또 실패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 주저앉으면 그게 끝이다. 다시 일어서라, 순신아. 그 말은 순신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낙방의 아픔은 컸지만 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몸을 단련했고 마을의 한 노인에게 말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김노인님, 저를 좀 가르쳐 주세요. 소년 시절 그를 구해준 은인 김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말했죠. 내가 이렇게 컸구나. 좋아, 내가 도와주마. 김노인은 낡은 말을 끌고 와 순신에게 기본을 가르쳤습니다. 순신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며 배웠죠. 말은 내 마음을 따라야 한다. 겁먹지 말고 단단히 잡아. 순신은 그 말을 새기며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1576년 두 번째 무과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29살이 된 순신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는 다시 시험장으로 향했죠. 활쏘기에서 그는 관역 한가운데를 명중시켰습니다. 관찰사가 감탄했죠. 이자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군. 말타기 시험에서 순신은 김노인에게 배운 대로 침착하게 말을 몰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울리며 그는 시험장을 질주했고 이번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합격. 관찰사의 외침에 순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순신을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해냈다, 순신아. 무과에 급제한 이순신은 훈련원 주부라는 낮은 관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직 생활은 그의 이상과 달랐습니다. 상관들은 부패했고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배를 채웠죠. 이런 자들 밑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키나? 순신은 상관의 명령에 따르기보단 백성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어느 날 세금을 과하게 거두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더 거두라니요? 그는 명령을 거부했고 상관은 노발대발했습니다. 내깟 놈이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순신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게 군인의 임무 아닙니까? 그 일로 그는 외톨이가 됐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멀리했고 상관은 그를 눈의 가시로 여겼죠. 내가 이 길을 잘못 선택한 걸까? 순신은 밤마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소년 시절의 결심이 되살아났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내가 버텨야 한다. 1580년 이순신은 북방 함경도 지역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곳은 오랑캐의 침략이 잦은 위험한 곳이었죠.
여기서라면 진짜 군인이 될 수 있을지도. 그는 가족을 남겨두고 북으로 향했습니다. 함경도의 추운 바람은 뼈를 에웠지만 순신은 그곳에서 백성들을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오랑캐가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순신은 소수의 병사를 이끌고 맞섰죠. 내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구하나. 칼을 뽑은 그는 적과 싸웠고 적은 물러갔습니다. 백성들은 순신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님 덕에 살았습니다. 그 순간 순신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거다. 북방에서의 경험은 이순신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지키는 군인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 길을 찾았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운명을 잡았구나. 순신은 하늘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1592년 4월 13일 부산 앞바다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왜군의 배 수백 척이 조선의 해안을 덮쳤고 그 소식은 바람처럼 한양으로 퍼졌습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전라도 여수에 자리 잡은 전라 좌수용의 작은 방에서 이순신은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제 다 끝인가?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 쥔 붓은 멈춰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전라 좌수사로 부임한 그는 47살 청년 시절의 가난과 시련을 딛고 이제 막 나라를 지킬 기회를 얻은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했죠. 배는 고작 24척, 병사는 제대로 훈련도 안 됐는데 창밖으론 어두운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멀리서 들리는 바람 소리는 마치 백성들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조정은 이미 혼란에 빠졌고 부산과 동래가 함락됐다는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외놈들이 한양까지 간다면 이 나라가 끝이다. 순신은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은 무거운 돌에 짓눌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년 시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세상이 잘못된 거지 내 잘못이 아니야. 순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누가 백성들을 지키겠나? 임진왜란은 조선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외장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군대는 무자비했고 조선의 방비는 허술했죠. 부산이 함락된 지 며칠 만에 경상도와 전라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여수에 도착한 급보는 더 암울했습니다. 원균 장군이 이끄는 경상우수영이 괴멸됐습니다. 왜군이 곧 전라도로 올 겁니다. 순신은 부하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병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장교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죠. 장군님 우리도 도망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면 백성들이 죽는다. 우리가 여기서 싸워야 한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배는 24척뿐, 그나마 제대로 된 전함은 몇 척 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왜군은 수백 척의 배와 수만 명의 병력을 몰고 왔죠. 이건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 될지도. 순신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기를 꺼내 적었습니다.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하지만 내가 물러서면 이 땅이 끝이다. 절망 속에서도 순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비밀 병기를 떠올렸습니다. 거북선. 이게 우리를 살릴 수 있을지도. 거북선은 철갑으로 덮인 전함으로 적의 화살과 포탄을 막고 돌격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순신은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목재와 철을 구해 거북선을 만들자. 시간이 없다. 부하들은 회의적이었죠. 장군님 지금 배를 만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외놈이 코앞인데요.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우리 살 길이다. 순신은 직접 설계도를 그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손은 잉크로 물들었고 눈은 충혈됐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마을 장인들을 설득해 목재를 구했고 병사들은 철을 녹여 철갑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거북선이 완성됐습니다. 병사들은
그 괴상한 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싸움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순신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지켜봐라. 1592년 5월 왜군이 전라도 해안을 노리며 옥포로 몰려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순신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이야. 적을 치러 간다. 그는 24척의 배와 새로 만든 거북선을 이끌고 바다로 나섰습니다. 부하들은 겁에 질려 있었죠. 장군님, 우리 배가 너무 적습니다. 수가 적어도 싸우는 법을 안다면 이길 수 있다. 옥포 앞바다에서 왜군의 배 50여 척이 보였습니다. 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우고 돌격 명령을 내렸죠. 거북선으로 적의 선두를 부숴라. 철갑선은 왜군의 화살을 튕겨내며 적선에 돌진했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왜군의 배가 부서졌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신의 배들은 좌우로 퍼져 적을 포위했죠. 쏴라! 조선군의 포탄이 왜군 배를 강타했고 바다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왜군은 혼란에 빠졌고 순신은 북을 치며 외쳤습니다. 적을 끝장내라. 그날 왜군 26척이 침몰했고 조선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환호했지만 순신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옥포의 승리로 숨통이 트였지만 왜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592년 7월 왜군은 한산도 앞바다로 대규모 함선을 몰고 왔습니다. 순신은 첩보를 통해 적의 규모를 알았죠. 적선 70척 이상. 우리 배는 여전히 24척뿐. 부하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장군님, 이길 수 없습니다. 물러서야 합니다. 순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러서면 전라도가 무너지고 백성들이 죽는다. 여기서 막아야 한다. 그는 지도를 펼치고 작전을 짰습니다. 하깃진을 펼친다. 적을 유인해 한꺼번에 친다. 하깃진은 학이 날개를 펴듯 배를 배치해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부하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순신의 눈빛에 눌려 따랐습니다.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왜군은 조선군을 얕보고 돌진했지만 순신은 침착하게 유인 작전을 펼쳤습니다. 적을 끌어들여라. 왜군이 깊숙이 들어오자 순신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이다. 포위하라. 조선군 배들이 학의 날개처럼 퍼지며 왜군을 에워쌌습니다. 거북선이 앞장서 적선을 부수고 포탄이 하늘을 갈랐죠. 왜군은 허둥지둥 퇴각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끝내라. 그날 왜군 59척이 침몰했고 조선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순신을 바라봤습니다. 장군님 덕에 살았습니다. 순신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 너희가 아니라 백성들이다. 한산도 대첩의 승리에도 순신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밤마다 일기를 썼습니다. 적이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오늘 이겼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른다. 그는 부하들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홀로 있을 때는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모두 죽는다. 어느 날 병사 하나가 순신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편히 사셔도 될 텐데. 순신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내가 편히 살면 백성들이 죽는다. 그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다. 한산도 대첩은 조선의 숨통을 틔웠습니다. 왜군의 진격이 멈췄고 백성들은 순신을 신처럼 떠받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더 큰 싸움이 남았다. 그는 소년 시절의 결심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순신은 바다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땅을 지키겠다. 1598년 12월 15일 노량 앞바다의 차가운 밤바람이 이순신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53세 나이에 접어든 그는 전라 좌수용의 지휘선 갑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고 바다는 고요했지만 그의 가슴은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내일이면 끝인가? 아니면 내가 끝나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손에 쥔 칼자루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6년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조선을 지켜온 그였지만
이제 마지막 싸움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왜군이 퇴각한다지만 이대로 보내면 다시 돌아올 터. 순신은 지도를 내려다봤습니다. 왜군의 잔당이 명나라 수군과 함께 노량 해협을 빠져나가려 한다는 첩보가 들어왔죠. 그의 배는 56척, 명군과 합세했지만 병사들은 지쳐 있었고 그는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이 나라는 어찌 되나? 갑판 위에서 그는 소년 시절의 배고픔, 청년 시절의 좌절, 그리고 임진왜란의 절망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결심했죠. 내 목숨이 다한다 해도 이 싸움은 끝낸다.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왜군은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퇴각을 서둘렀지만 이순신은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을 살려두면 백성들이 또 고통받는다. 여기서 끝낸다. 그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병사들의 얼굴은 피로로 얼룩져 있었고 명나라 장군 진리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이 장군, 적이 물러가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있겠소? 순신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적이 물러가는 척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진리는 고개를 저었지만 순신의 눈빛에 눌려 동의했죠. 밤이 깊어지자 순신은 작전을 짰습니다. 노량 해협은 좁다. 적을 유인해 포위하고 섬멸한다. 부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군님, 우리도 지셨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순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 12월 16일 새벽 노량 해협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왜군의 배 200여 척이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고 순신은 56척의 조선군과 명군을 이끌고 맞섰습니다. 북을 쳐라. 적을 끌어들여라. 북소리가 울리자 조선군 배들이 해협 입구를 막았습니다. 왜군은 조선군을 얕보고 돌진했지만 순신은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죠. 거북선을 앞세워라. 적의 선두를 부숴. 거북선이 물살을 가르며 돌진했고 왜군의 배가 부서지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순신은 지휘선에서 북을 치며 외쳤습니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포탄이 하늘을 갈랐고 바다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왜군은 혼란에 빠졌고 조선군과 명군은 좌우로 퍼져 적을 포위했죠. 이제 끝이다. 순신의 목소리가 바다를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힘을 얻어 싸웠고 왜군의 배는 하나둘 침몰했습니다. 전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승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왜군의 배는 100척 이상이 부서졌고 퇴각은 불가능해 보였죠. 순신은 갑판 위에서 북을 치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조금만 더 적을 끝장내라. 그 순간 적의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펑! 소리와 함께 순신의 가슴을 뚫고 지나간 총알은 그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순신은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하들이 놀라 달려왔죠. 장군님! 순신은 피가 흐르는 가슴을 손으로 누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북을 계속 쳐라. 그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부하들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희가 이기면 된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병사들은 눈물을 삼키며 북을 쳤고 전투는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왜군은 완전히 괴멸됐고 노량의 바다는 승리의 붉은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노량해전은 조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왜군의 잔당은 만리장성 너머로 도망쳤고 임진왜란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신은 그 승리를 보지 못했죠. 부하들은 그의 시신을 지휘선에 모셨습니다. 병사 하나가 울며 말했습니다. 장군님 없이는 우린 어쩝니까? 명나라 장군 진리는 순신의 시신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장군은 다시 없을 것이오. 소식이 전라도 백성들에게 퍼지자 마을마다 통곡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죠. 그때 내가 순신이에게 쌀 한 줌을 줬던 게 이렇게 큰 은혜로 돌아오다니. 그는 소년 시절 순신을 구해준 김노인이었습니다. 순신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백성을 지켰습니다. 순신의 죽음 전날 그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적이 물러가고 나라가 살았다.
하지만 내 몸은 더 버티지 못할 듯하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면 내 죽음도 헛되지 않으리라. 그는 소년 시절의 배고픔, 청년 시절의 좌절, 그리고 임진왜란의 고난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펜은 멈췄고 눈은 바다를 향했습니다. 내가 떠나도 이 나라는 살아남을 것이다. 노량의 붉은 바다는 이순신의 희생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배고픔과 시련을 딛고 조선을 지킨 영웅이 됐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말했습니다. 순신 장군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조선은 살아남았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순신의 마지막 미소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의 내일이다. 1598년 12월 16일 노량해전이 끝난 새벽, 붉게 물든 바다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군의 잔해가 떠다녔고 조선군의 배들은 승리의 흔적을 안고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중심에 있던 이순신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장군님, 왜 우리를 두고 가세요? 한 병사의 울음소리가 바다 위를 맴돌았습니다. 53세 나이에 총탄을 맞고 쓰러진 이순신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 해안에서 한 노인이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순신아, 내가 약속을 지켰구나. 그는 소년 시절 이순신에게 쌀 한 줌을 건넸던 김노인이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내가 준 그 작은 도움으로 내가 이 나라를 살렸구나. 붉은 바다는 이순신의 희생을 증언했고 그의 삶은 이제 백성들의 가슴에 새겨질 시간이었습니다. 이순신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545년 충청도 건천동의 허름한 초가집에서 배고픔 속에 울며 시작된 그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죠. 배고프면 죽는 거예요? 어린 순신의 질문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주제였습니다. 어머니는 굶주림으로 죽었고 아버지는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청년 시절 묵과에 낙방하며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섰고 북방에서 백성을 지키며 군인의 길을 다졌습니다. 임진왜란의 절망 속에서 거북선을 만들고 한산도에서 적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노량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했죠. 그의 삶은 배고픔에서 시작해 희생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단순한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백성들의 내일이다. 그의 일기 속 이 한 줄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순신의 죽음 소식이 퍼지자 조선 곳곳에서 통곡이 터져나왔습니다. 여수의 어부는 말했습니다. 장군님이 우리 목숨을 구했어요. 이제 배고프지 않아도 돼요. 한산도의 농부는 울며 중얼거렸습니다. 왜군이 다시 안 온대요. 장군님 덕분이에요. 그의 희생은 백성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고 어부들은 다시 바다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 장군 진리는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기록했습니다. 이순신은 한 사람의 장군이 아니라 한 나라의 혼이었다. 조정은 그를 충무공으로 추존했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순신에게 가장 큰 보상은 백성들의 미소였을 겁니다. 노량해전 후 김노인은 여수 바닷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엔 이순신이 소년 시절 약속했던 말이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굶주린 어린 순신에게 쌀 한 줌을 건넸던 그 순간이 결국 조선을 구한 씨앗이 됐습니다. 내가 너를 구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구했구나. 김노인은 바다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순신은 그 작은 은혜를 잊지 않고 목숨으로 갚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은혜와 헌신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일기는 노량 전투 전날 쓰였습니다. 내 몸은 지쳤으나 마음은 백성을 떠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이 나라가 살아남으면 된다. 그는 소년 시절의 배고픔을 잊지 않았습니다.
청년 시절의 좌절을 딛고 일어섰고 임진왜란의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패는 멈췄지만 그 마음은 백성들과 함께 남았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 이 나라를 지키길 바란다. 그의 일기는 끝났지만 그의 뜻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의 삶은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가난한 소년에서 시작해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슬프지만 그 뒤에 남은 평화는 따뜻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싸우겠느냐? 40년, 50년을 살아온 우리에게 이순신은 말합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말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할 때 그 삶은 의미를 갖는다. 그의 붉은 바다는 희생의 상징이지만 그 위로 떠오른 태양은 희망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킨 건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의 내일이다. 여기까지 이순신의 이야기를 함께한 여러분, 그의 삶이 남긴 감동을 더 느끼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붉은 바다가 잔잔해지며 하늘엔 새벽빛이 퍼졌습니다. 이순신의 배는 여전히 노량에 떠 있었고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그 이름은 바람에 실려 조선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순신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과 감동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일이 있는 한 포기하지 말라.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잊지 않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종을 눌러주세요. 이순신의 유산을 함께 이어갈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